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 카이로스 포럼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구조를 주제로 한 카이로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분은 그 정승국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수십 년 동안 견능팔자고 임금 체계만 연구하신 분이고, 또 한국에 있는 교수들 중에서 정 선생님만큼 우리나라 기업 현장이라든가 일선의 생산 현장의 실태를 갖다가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신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이상으로서 발표하실 분 소개를 마치고요. 우선 저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상국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앙 승갈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개공교수 자격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노동 현안의 노동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장 구조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요. 우리 임금 체계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급의 결정 기준을 가리켜서 임금 체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아보면 대체로 이제 그 월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기본급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 근로 같은 거 하면 이제 법정 수당 같은 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 구성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이제 기본급이 바로 이제 임금, 기본급 결정 기준이, 예를 들면 그게 근속이나 또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면 그거는 임금급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개별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면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어떤 단순 노동 같은 단순한 직무 이런 걸 수행하면 임금 적게 받는 임금 체계, 직무급. 이 직무급이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임금 체계고, 유럽이나 미국의 거의 대부분 내지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인 옛날에 소련도 직무급이었고, 지금 중국도 직무급이죠. 직무급이고 가장 일반적인 임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능력주 임금 체계, 가장 대표적인 직능급인데, 직능급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수행 능력 숙련에 따라서 차등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체계이고, 요것은 일본이, 일본 지금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일본의 가장 지배적인 임금 체계는 여전히 직능급 이렇게 이제 요건 조금 이따 제가 예시를 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영문급이죠. 우리나라 지배적인 임금 체계는 영문급이고, 이 임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 영문법이 기업 내부의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또 기업 바깥에 우리나라 한국 전체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체계이고, 대체로 이제 기업에 보면 호봉급이라는 제도고, 또는 인사제도, 자동 승진 제도 이런 게 있거든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임금 체계의 문제뿐 아니고 개별 기업 인사제도 상에서도 이게 연봉적인 인사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하는 그런 어떤 임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영문급에는 사정을 하는 인사평가, 이렇게 사정이라고 인사평가를 가리키는데, 인사평가가 붙은 영문급이 있고,
인사평가를 하지 않는 임금급이 있는데 일본은 대체로 인사평가를 하는 임금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특하게 인사평가를 하지 않는, 물론 이것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우리가 블루칼라의 그 임금급은 거의 사실은 그 인사평가 하지 않는 그런 임금급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그다음 이제 보면 국제적인 그런 그 비교 데이터가 있는데 근속민족 임금 격차를 보면 한국과 이제 뭐 일본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 등등 있지만 대체로 1년 미만에서부터 20년 30 미만까지 이런 그 근속민족에 따라 등급이 상승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이 사실은 지배적으로 높은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밑에 또 표 2를 보면 한국, 일본과 EU의 근속 1년 미만 3년 이상 임금 격차를 보더라도 한국이 훨씬 더 그 높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운영 신앙을 보면 역시 이제 뭐 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만 보면 한 50, 최근에 지난해 가장 최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면 한 54.3%인데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사기 블루칼라하고 이제 관료칼라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거 이제 구분하지 않은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로 보면 역시 이제 대기업일수록 호흡급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자 비율이 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임금급을 채택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그 임금 체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직무급을 보면 뭐 직무급도 사실 나라별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구성을 갖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직무급의 가장 그 좀 대표적인 임금 체계인 것 독일 금속산업, 금속산업의 임금 뭐 체계인데 독일 금속산업은 이제 그 교섭 구조가 중앙 단위 교섭 구조가 아니고 지역 단위 교섭 구조예요. 지역에 한 10몇 개 전국적으로 독일 금속산이 11몇 개 정도의 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이제 바덴뷰르텐베르크는 이제 어디냐면 독일 남부 지역 그 슈투트가르트가 바로 바덴뷰르텐베르크의 그 이제 되게 일종의 주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되게 그 벤츠나 BMW의 공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뭐 거대한 부품 공급 기업들 그리고 독일의 대표적인 그 기계 공업의 뭐 아주 대단히 큰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에 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덴뷰르텐베르크 그 지구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한 7만 명? 이 정도. 요 지구만 독일 최대 가장 그 파워풀한 독일에서 그런 그 노동자 힘이 강하고 또 노동자 힘이 강하니까 뭐 당연히 또 사용자인데 쥐트베스트메탈이라고 해서 남서 금속 사용자 연합이라고 이제 제가 보통 번역하는데 요거 다 이제 그 본부들이 다 그 슈투트가르트 있죠. 제가 뭐 노동자 본부도 가졌고 김영전 단체도 제가 일전에 조사할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요게 뭐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그 임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게 이제 임금의 구성이 그러니까 그 바덴뷰르텐베르크 지구 독일 바덴뷰르텐베르크 지구에 가입되어 있는 독일 금속 노동조합 바덴뷰르텐베르크 지구 가입되어 있는 그런 그 사업장은 어쨌든 요걸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일단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률급이 뭐 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부하 수당이라고 해서 뭐 요건 되게 이제 근로 환경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는 재량적 추가 보상이 있고 그 다음 협약 외임금 배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벤츠가 약간 어려웠지만 이제 돈 잘 벌 때 같으면 이제 벤츠가 그 종업원들 대상으로 해서 무슨 성과 뭐 대규모 그런 성과급 주겠다 하면 이거는 희박의 임금으로서 이제 그 간주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급이 전체 연봉의 한 80% 되거든요. 그래서 벤츠와 같은 벤츠나 BMW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든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반드시 기본급은 동일하게 줘야 돼요. 예, 동일하게 줘야 되는데 이 기본급 구성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이 이게 이지는 엔트겔트 약자인데요. 엔트겔트 1에서부터 17까지가 되어 있고 되게 엔트겔트 그 7, 영어로 하면 뭐 7, 독일어 하면 지벤인데 요게 되게 직업훈련 학교를 졸업한 뭐 우리나라 치면 직업교육을 졸업한 그런 그 학생이 자격증을 따서 공제 맨처럼 들어가면 받는 임금이 3번 7등급이 되겠습니다. 7등급이고 그 밑에 등급은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인데 그런 노동자는 되게 그런 숙련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반숙련 노동인에 배치가 되면서 임금 수준도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숙련 노동자라면 직업학교를 졸업했다면 벤츠 취업을 했던 중소기업 취업을 했던 반드시 7등급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21 이게 이제 지금 올해 해당이 되는 올해 아마 까지니까 아마 해당이 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숙련 수준을 쌓아서 보다 그 상위 직무 등급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지금 참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꽤 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500만 원이요. 이게 80% 되니까요. 그래 80% 되니까 역으로 80 하면 꽤 하면 될까 한 7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정도. 꽤 사실은 높죠. 꽤 높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바덴빌트면 그 옆에가 이제 바이에른, 그 다음에 또 다 베를린 지역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임금연대성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산업 전체 그러니까 뭐 바덴빌트 지역이 하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바이에른 지구나 베른 지역도 임금 체계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유사하고 되게 비슷한 숙련이면 비슷한 임금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산업별 수준에서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 과정에 기입하는 것이죠. 기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예를 들면 숙련 그러니까 숙련 수준이 낮 때보다는 직무 등급이 낮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또 노사간의 교섭에 의해서 특별히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서 임금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직무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그러니까 고숙련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직무 등급과 그러니까 단순한 직무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게 임금 연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 업종 수준에서 노동자의 기입을 해서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이 노정이 아니고요. 그런 데서 하나요? 어디에서 이런 기준을 정하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요. 타리프 아우토노미라고 해서 이런 임금이나 근로 기준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노사 간의 교섭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죠. 네,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노사관계의 환경, 뭐 제도적 조건 속에서 이런 것들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능급 사례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도요타 자동차의 직능자 제도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자격제도가 기초기능직, 초급기능직, 중간기능직 뭐 등등 이렇게 돼 있고 그 임금 등급은 약간 더 세분화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임금도 요거는 이제 조금 몇 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 지금 더 올라간 것인데 요것은 사실은 그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직무 등급, 그러니까 그 숙련이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그 직무가 있고 숙련이 요구되지 않은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숙련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마이스터 자격증을 땄다. 그럼 자동적으로 임금 상승하지 않습니다. 마이스터가 수행하는 직무를 해야 비로소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그 숙련급과 직무급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직능급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 수준이 올라가면 대부분 임금이 상승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과 상관없이 직무 등급은 아예 없으니까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고 개별 노동자의 차원에서 보면 직무급보다 숙련급이 개별 노동자에 더 유리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금속 노동조합이 사실은 숙련급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거든요. 근데 그 사용자 단체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숙련급을 허용해야 되면 자동적으로 노무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어쨌든 그 직무급이거든요. 직무급. 근데 이게 이 직능급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일본의 자동차 기업 중에서 예전에는 다 직능급 하다가 지금은 유일하게 도요도 하면 직능급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다나 뭐 닛산 이런 데 다 직능급을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이제 농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인데 이걸 말하자면 기업의 입장에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나 노동력 이용을 하지 않으면 기업에는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제도예요. 그런 부담을 주는 제도가 직능급이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기업도 도요다는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뭐 세계 지금 제 탑 그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소이나 전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력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직능급이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노무의 부담을 가져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가 뭐 십몇 년 전부터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의 직능급을 다른 일들을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도요다는 이 직능급이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여전히 이 임금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87년 이후에 그 직능급을 바꾼 대표적인 회사가 포항제철이거든요. 포철. 포철은 그 당시 이제 직능급으로 바꾼 이후에 이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지역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도요다의 그 포철 임금체계가 영문급과 직능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직능급이 그냥 그 영문급보다 더 영문화되어 있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노동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자 만들기 이전에 뭐 예를 들면 노사협의회도 이 직능급을 바꾸는 동의 안 해주고 지금은 더욱더 동의 안 해주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상당히 큰 사실은 큰 일종의 좀 문제로 되고 있는. 기타 이제 LG그룹에서도 한때 이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세계 시장에 성공할 때 우리나라 여러 기업에서 직능급 도입했는데 그 당시 뭐 LG나 여러 또 우리나라 재벌 기업에 도입한 기업들은 그 뒤에 다 바꿔버렸어요. 부담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제도가
직능급이거든요. 그 직능을 평가하는 예. 그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뭐 자격증을 하나 더 땄다라든지 자격증이 그런 식으로 아니고 하나요? 아니면 전혀 자격증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특정한 작업장에서 예를 들면 이게 기초기능직에서 초급기능직, 중견기능직으로 상승하는데 예를 들면 중견기능직에 요구되는 예를 자동차 공장에 예를 들면 차체 공장에서 중견기능 자격 등급을 따기 위해서 요구되는 디테일한 그런 어떤 지식과 기능의 수준을 굉장히 세밀하게 정해놨어요.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 자격증은 사실은 그다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의 어떤 내용을 세밀하게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 왜냐하면 자격증 요즘 뭐 특히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획득한 자격증이 금방 부식돼 버리거든요. 술먹게 돼버려요. 계속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실은 뭐 자동차 공장이든 무슨 화학 기업이든 뭐 철강이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놓은 그런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시험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특정한 특정 공장에서 요구되는 중견기능직이든 EX급이든 XS급에 요구되는 직능자 등급에 요구되는 기능의 수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무 경험을 검증을 그렇죠. 진짜 실무 경험이에요. 그래서 정해놓고 그 검증은 아마 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무슨 현장 감독자 이런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노무 관리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죠. 일본 회사들이. 그리고 일단 뭐 우리 이정구 교수님 뭐 일본에 동경대에서 공부하셨지만 일단 일본의 전체 노동조합분들 굉장히 순화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순화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70년대 정도가 되면 되게 일본의 급진 노동자 운동이 거의 패배하거든요. 패배한 70년대 직능제도가 도입되면서 인사제도의 평가에 반대하는 노동조합들이 거의 대부분 재미에서 다 패배해요. 그러면서 정책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순화되어 있는 그렇다고 의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의용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뜻은 아니고 또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국민성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서 예를 들면 직능법 도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사례 연구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망가졌냐면 대체로 노동자위원장이 회사에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숙련 수준이 등급이 안 되는 사람을 되게 이제 청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대부분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망가지거든요. 뭐 그런 그거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연금법이 기업 내 노동시장과 전체 노동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 비율에 미칠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2017년도에 서울대학교의 고린지 교수하고 함선육 박사가 공동으로 쓴 논문, 이게 가장 유명한 그런 논문이고요. 요거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임금융공성을 이제 임금융공성의 정도 개별 기업 사업장 내에서 임금융공성의 정도가 이게 서열 이제 10분위로 이렇게 수율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게 말하자면 정규직 남성 종사자 비율이 또 여기가 Y축은 이제 종사자 비율을 정해놓고 X축은 임금융공성의 10분위 이렇게 해서 뭐 연구를 해봤더니 말하자면 상위 10%, 상위 10%에 가까워질수록 일단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분석을 했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영수이 높으면 뭐 이게 당연히 뭐 지금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이든 뭐 아니 해외 시장이든 그냥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 경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기 때문에 매년 연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정규직 안 쓰죠. 당연히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정규직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정규직을.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쓰는 것이죠. 물론 비정규직 쓰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대표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생산 수요의 변동, 기업이라고 하는 항상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 팔릴 때 늘 말하자면 잘 팔릴 때 정규직으로 모든 노동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거든요. 정규직 채용은 일단은 해고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정규직 해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한바탕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규직 해고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팔릴 때에도 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안 팔릴 때는 비정규직 계약만 해지하면 되거든요. 이런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 비정규직 사용의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역시 비용 때문이죠. 비용. 네, 비정규직 쓰면 일단은 적은 비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까지 비정규직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자동화기기 쓰는 것이죠. 자동화기기. 딱 기업은 예를 들면 로봇 한 대 도입하면 5천만 원이 딱 나와 있거든요. 네, 로봇 한 대 도입하면 5천만 원. 네,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의 생산 노동자 같으면 보통 평균 임금이 보통 한 7, 8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동화 기기 쓰는 것이죠. 또 가능하면 외주화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외주화하는.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해외로 공장 이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웅성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어 숙민행 정체계라고 해서 연봉급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숙련을 높이는 노력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숙련을 높이든 높이지 않든 임금이 변화가 없거든요. 자기가 숙련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임금 차에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장을 많이 다녀보면 숙련수를 높이려 노력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의 경영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기업 경영이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노동의 숙련수의 낮으면 상대적으로 엔지니어나 중간 관리자한테 더 큰 부담이 가는 것이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숙련형 체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보면, 되게 이제 우리가 일본식 이제 숙련형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훨씬 더 일본의 체계적이고, 일본의 이제 특히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나 또는 일본의 소위 말하는 소재 장비 산업에서는 또 일본이 전 세계 탑 클래스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공작기계 산업도 말하자면 일본이나 독일이 공작기계 산업에 다 프리미엄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는 저 밑에 있어요. 우리가 중간 국제분업 구조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거든요. 중간 수준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은 좀 취약한 이런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 소위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의 용어가 그 노동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내부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뭐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기업 내부의 일정한 규칙, 뭐 말을 쉽게 말하면 기업 인사제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종업원들 대상으로 한 삼성전자의 어떤 임금 결정은 삼성전자의 인사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대기업은 거의 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내부 노동 시장을 쓰거든요. 하지만 중소형제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소형제기업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우리 중소형제기업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임금 지급하는 그런 비율이 꽤 높은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임금 준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업 내부의 인사제도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부 노동시장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냥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건 내부 노동시장이 약하다, 없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직능급이나 직능급을 사용한 유럽과 미국, 일본의 내부 노동시장 거의 다 숙련 계층화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숙련 수준이 높으면,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자신의 숙련 수준을 높여서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받기 위한 이런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숙련 계층화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구조. 물론 화이트 칼라는 좀 차이가 있죠. 화이트 칼라는 또 뭐 인사제도를 또 블루 칼라 인사제도가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블루 칼라 같으면 우리 숙련 계층화의 성격을 갖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경영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정의 문제나 기타 자동화나 또는 무슨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사제도. 그래서 비효율적, 비경쟁적 내부 노동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격 때문에 채용을 기피한다든지 채용을 그래서 울산이나 창원공장 같은 데 보면 80년 이후 수십 년째 생산 채용 안 하는 기업들 이야기가 많이 해요. 물론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서 킹 산직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킹 산직이라고 해가지고, 킹 산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에서 생산직 채용했다. 막 수백 대 1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가난한 채용을 하지 않게 억제해오되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게 될 때 킹산직이라고 하는, 그건 조금 이제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킹산직이 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생산직,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 같으면 퇴직할 때 1억 2천 3천씩 받고 퇴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약간 규모가 작은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꿈꿀 수가 없는. 그리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부장도 사실은 무슨 연봉이 한 6천? 왕이라는 킹. 그렇죠, 킹. 그렇죠. 엄청나게 대우가 높은 생산직이다. 킹이다. 킹, 그렇죠. 킹 생산직. 예, 킹, 보통 신문에도 요즘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킹 산직이다. 엄청나게 배울 수 높다. 이런 이야기죠. 생산 중에서.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영원법이라고 하는 인사제도의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노동의 이중구조라고 해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정유업 시중립 간의 이중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인데, 밑에서 제가 그 그림, 이게 약간 오랜 통계이지만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특징이죠. 보면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비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분절과 직업이동의 성격이라고 해서, 또 노인은 이제 우리가 분절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시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노동시장이 되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 노동시장이죠. 2차 노동시장은 중소형세기업의 노동시장인데, 중소형세기업에서 1차 노동시장 이동이 어려울 때 분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분절, 시그멘테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노동시장 분절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어떻게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지난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것인데, 우리나라 직업이동 패턴이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임금 1분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 이제 하위 20%,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하위 20%가 임금 분위 1직업이에요. 그 다음이가 임금 분위 2직업이 되겠습니다. 상위 20%가 임금 분위 5직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 비경활,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층이다.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고령자 같은 사람도, 또 집에서 애를 키우는 사람도 비경활 인구죠. 고령자들 또는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다 비경활 인구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1년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여기 표 3-1의 상교 직업이동 패턴인데, 이건 제가 17, 18년인데 지금 최근 통계도 다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임금 1분이 지난해 17년도에 임금 1분이 직업에서 18년도 임금 1분이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84.27%지 않습니까? 27%고 1분이 직업이 임금 2분이,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상승한 이동의 3.58%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년도에 임금분이 2직업이었던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년도 임금분이 2직업이었던 사람은 88.84%예요. 3분위는 91%, 4분위가 17년에 4분위가 18년도에 4분위였던 사람은 87%예요. 17년도에 임금 5분위 지금 상위 20%예요. 그러니까 18년도 임금 5분위가 92%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역 간 이동이 굉장히 적은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적은 나라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를 한번 보시면, 프랑스가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프랑스가 보시면.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한 사회거든요. 이탈리아도 보시면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절이 강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케이스 나라거든요. 근데 스웨덴, 3인주 국가인 스웨덴을 보시면 상당한 정도로 이동을 많이 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위 20%가 그대로 지난해 상위 20%였던 그런 집단이 올해도 20%, 그 상위 20%인 집단 75.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국 같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국가도 보면 상위 20%였던
집단이 올해도 상위 20%, 집단 7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민주의 국가와 소위 신자유주의 국가의 노동자 부의 중요한 특징이 하위, 그러니까 그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을 상승할 비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과 영국의 차이는 뭐냐? 사민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영국이 임금 불평등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불평등의 정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스웨덴은 세계에서 임금 불평등 정도가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은 Q1과 Q5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영국은 Q1과 Q5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하위 임금 수준이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위로 올라가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임금 불평등 정도도 굉장히 강하고 이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동이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뭐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내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신자유주의이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를 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신자유주의 구조를 일부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구조보다 더 그 성격이 더 나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평등 구조, 불평등 굉장히 심하되 하위에서 상위로 이동이 영국 같은 신자유주의 구조를 가진 나라보다 더 어려운 구조, 훨씬 더 어려운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영문급적 구조와 기타 노동시장 제도들이 결합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임금 분산 이동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업 균열, 오큐페이셔널 카테고리 클리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이어지는 연결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게 하나의 크레바스, 큰 틈이 벌어져 있는 상위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노동시장 구조의 상위 집단, 대기업 주로 대기업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그런 상위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큰 틈이 벌어져 있는, 여기 클리비지라는 용어가 우리가 한조 쓸 때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신자유주의적인 구조를 가진 노동시장 구조는 상당히 다른 구조예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나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요것만 가르쳐서 요 직업 이동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나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으면 이런 어떤 이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하여튼 하위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의 어떤 GDP 대비 사회 지출 수준이 전 세계 거의 1위거든요.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실업률이 항상 1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 비용을 많이 쓰게 하면 기업이 노동 창출을 안 하고 고용을 안 하는 것이죠. 고용을 기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그런 나라는 없어요, 세계적으로. 항상 어떤 면이 좋은 어떤 면이 나쁘게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연금제도거든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다 65세, 67세에 연금 수급가 하는데 프랑스 같은 62세부터. 근데 그건 굉장히 큰 기업의 전체 노동시장 문제 큰 부담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물론 고령자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전체 프랑스 경제 구조에는 항상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 실업 문제. 이중구조가 강한 나라 예외 없이 청년 고용 문제. 아까 제가 말한 프랑스, 이탈리아 다 이중구조 분절성이 강한 나라고 예외 없이 청년 고용 문제 또는 니트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청년 니트 문제, 취업해 있지도 않고 그런 직업을 받고 있지도 않은 인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청년 니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니트는 굉장히 심각한 이런 수준이고, 이걸 보여주는 게 밑에 그림 3-2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과 기타 노동시장으로 부를 수가 있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그런 노동자, 우리가 인사이더라는 용어를 학술적 인사이더 용어 쓰거든요. 노동시 내부자. 그렇지 않은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 외부자다. 이렇게 되고, 요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임금과 기업복지, 또 그 임금 체계가 영어뿐 아니고 대기업의 유연성도 상당히 낮거든요. 고용 유연성도 좀 떨어지고, 또 근로시간 유연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기능적 유연성, 그러니까 제가 숙련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 유연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동시에 또 기업 내 이동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품이 많이 팔릴 때 노동자를 제품이 많이 팔리는 공장으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당연한 효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업에서 가능한 노동자 고용을 기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피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은 청년 채용을 이제 기피하는, 이걸 가리켜서 내부 노동시장의 폐쇄라는 걸 학술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외주한달, 비용 사용한달, 자동한달,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청년 실업의 문제까지 또는 청년 니트의 문제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제 말씀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주 말했지만 노동력 계획과제는 노령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에서 외부자들 보호를 확대하고 내부자들 보호를 재조정, 영어로 리칼리브레이션, 이게 이제 개혁과제다, 노동시장 개혁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실제로 굉장히 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을